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에 있는 권석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모시기 어려운 우리나라에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연구자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우리 최은미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최 교수님, 먼 거리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번 여기 보시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최 교수님을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모실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계기는 최 교수님께서 최근 굉장히 중요한 책을 한 권 출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책 제목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만나는 양자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여기 아주 이쁜 고양이가 있는데 어떤 고양이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양자역학 하면은 많은 분들 떠오르시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나타낸 건데요.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양자역학에서 상당히 재밌는 현상 중 하나인 양자 중첩을 그렇죠. 상징하는 약간 그렇죠. 고양이시죠. 네네.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렇죠. 네. 지금 표지 그림만 봐서는 아직은 날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관측을 한번 하셨군요.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관측해서 네. 살아있는 걸로. 네. 최 교수님이 원래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또 좋은 책을 쓰실 정도로 또 많은 또 공헌을 해주셨습니다. 바쁘신데 어떻게 시간을 내셨는지? 짬짬이 네, 썼습니다. 좀 이따가 네. 또 아이를 픽업하러 가셔야 된다고 그러고 네. 사실 굉장히 바쁘시면서 연구도 바쁘고 육아도 바쁘고 삶도 바쁘실 텐데 또 제가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게도 전반부는 좀 약간 과학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후반부는 약간 또 테크놀로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구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좀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동기가 있으셨는지. 네, 일단은 먼저 양자 하면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양자라는 얘기가 들리는 순간 한 걸음 뒤로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양자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라는 거를 좀 전달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수식이 좀 복잡할 수는 있으나 그렇죠. 수식 다 빼고 그냥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학문이거든요. 재밌는 성질이 많아서 일단 그런 걸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요즘 소위 핫한 게 양자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많은 이제 뉴스도 나오고 솔직히 뭐 주가도 날뛰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많은 많은 분들이 뭔지 잘 모르고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다 된 거야? 라고 그렇죠. 모르는 게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좀 이렇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양자 컴퓨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양자역학하고 양자 컴퓨터에 관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 뭐 저도 양자 컴퓨터 전문가는 아닌데 저는 주로 반도체를 많이 보지만 저한테도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뭐 양자 컴퓨터에 반도체가 중요하다는데 뭐 어떤 종류의 반도체가 중요한 겁니까? 근데 양자 컴퓨터도 좀 이따 최 교수님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너무 플랫폼이 다양한데 어떤 종류의 반도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사람들의 관심이 뭔가 학문적인 기술적인 관심이 아니라 자꾸 투자의 관심으로 또 쏠리고 있다. 이런 현상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책이 이렇게 시의적절한 시점에서 나와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어떤 기여를 하셨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특히 물리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주로 이제 양자역학을 배우는데 내가 배우는 양자역학이 컴퓨터랑 연결이 된다고 하면서 좀 이렇게 쉽게 그 브릿지를 만드는 걸 좀 어려워하는 학생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리고 측정, 양자 중첩, 양자 인탱글먼트, 얽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잘 배워요. 그리고 다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열심히 풀죠. 그렇죠. 수십 개, 수천 개. 정말 물리학과 학생들의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정말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컴퓨터로 이거를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로 가져오는 걸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이게 양자역학 시간에 솔직히 정말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슈레딩거 방정식 결국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미분 방정식을 열심히 풀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뭐 조금 이제 더 나아가면 행렬 이용해서 그렇죠. 뭐 이것저것 에너지 계산하고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약간 수업의 방식 저희들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너무 계산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학생들이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학부 때 잘 모르고 그냥 맞습니다. 식 있으니까 열심히 풀었어요. 그러면 뭐 성적 잘 나오고 되니까. 근데 막상 돌아보면 so what? 그래서 이 식이 무슨 의미였는가? 그래서 이거를 뭘 어쩌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사실 양자역학에서는 상당히 쉬운 몇몇 그렇죠. 예, 수학적으로는 상당히 그렇죠. 쉬운 몇몇 이제 식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알고리즘까지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큐비트 레벨에서 어떻게 이 큐비트를 제어하고 관측하고 하는 거는 계산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제 개념, 그러니까 수식이 의미하는 바를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면 혹은 이제 교수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그 갭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어떤 학창 시절로 좀 시간을 되감아 본다면 교수님께서도 처음에 양자역학을 배우실 때는 뭐 양자 컴퓨터를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흥미를 느끼시면서 양자 컴퓨터 쪽에 이렇게 좀 옮겨오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계기가 이 분야에 뛰어든 계기가 사실 저는 이제 실험을 하는 사람인데 실험하는 그 실험실의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사실 아니 그렇게 하드코어한 실험실이 좋아하셨다고요? 이게 제가 이제 뼛속까지 이공계시고 제가 처음에 진입했던 그 실험실은 사실은 그 소위 이제 물리에서 응집 분야, 그러니까 결국 고체죠. 고체, 응집물질 물리. 네. 응집물질 물리라고 분류되는 분야에서 그 중에서도 물질의 광 특성을 연구하는 이제 분야였는데 그 중에서도 고체 안에서 양자역학의 제일 대표적인 현상인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을 보자라는 연구였어요. 근데 사실 3학년, 4학년 때 그런 거 모르잖아요. 모르죠. 하나도 모르고 모르죠. 이제 제가 학부 졸업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랩들을 방문을 하는데 다 이렇게 이제 가면은 이제 실험 장비 보여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보여주시는데 오실로스코프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렇죠. 제 눈엔 잡음으로밖에 안 보여요. 노이즈인데 이게 신호라고 이게 재밌는 실험이다 하는데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딱 제 이제 지도 교수님 이제 나중에 지도 교수님이 되신 그 실험실에 갔더니 일단 오색 찬란한 레이저들이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일부러 이게 학생 뽑으려고 가시광 레이저만 밝게 배치해놓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맞았어요. 일부러 다 켜졌대요. 그렇죠. 예. 또아래 보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레이저를 활용을 하고 또 그 레이저를 이용한 실험들의 데이터가 너무 좀 깔끔하고 예뻐 보였어요. 이 포장지에 속으셨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랩을 정했는데 또 실험을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실험실이 연구했던 테마가 양자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이제 미래의 양자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초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양자 시뮬레이션이 뭔가 하고 이제 좀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재밌네 하고 이제 주로 저는 사실 양자 시뮬레이션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학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양자 시뮬레이션이 이제 크게 봤을 때 양자 컴퓨팅의 한 분야가 됐죠.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팅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학창 시절은 좀 석사 때 시절인가요? 아니면 주로 박사 때 시절인가요? 네, 석사 때. 석사 때 시절. 네. 그러니까 석사 때까지는 좀 양자 시뮬레이션으로 일단 네. 먼저 한번 속된 말로 맛을 먼저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박사로 넘어오시면서 정말 리얼 월드로 가시기 시작하셨어요. 네. 박사 때는 또 어떻게 이 연구 주제로 이렇게 전이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처음에 석사 때 응집물리 고체 시스템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너무 어려웠어요. 고체는 너무나도 많은 전자들이 다체계니까. 네, 다체계니까 얽혀 있고 그렇죠. 불순물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예를 들어 바운더리 컨디션만 조금 바꿔주면은 거기서 흑화되면 대부분 다 DFT 빠져요. 네. 네. 이게 웬만한 데이터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어렵다. 혹은 좀 뭔가 좀 깔끔하지 않다라고 느껴서 그때 이제 좀 더 소위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정확하게 좀 파라미터 튜닝을 할 수 있는 원자 아니면 분자 시스템으로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때 이제 AMO, 소위 아토믹 몰리큘러 앤 옵티컬 피직스 쪽으로 이제 진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여러 랩들을 봤는데 그때 물론 이제 원자가 주류였어요. 원자가 주류였고 재미있는 연구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근데 또 원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이미 원자 연구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내가 뛰어들면 내가 과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신 블루오션이 분자. 역시. 네. 그래서 분자로워졌고요. 실험이 그때는 거의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또 분자가 만일 된다면 확실히 원자보다는 더 자유도도 많고 컨트롤할 수 있는 납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싶어서
분자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네,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밝은 면만 말씀하셨지만 분자로 갔을 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높아지고 내가 모드를 많이 선택할 수 있지만 그만큼 기술적으로도 난해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그런 트레이드 오프를 어느 정도 알고 가셨나요? 몰랐죠. 가고 나시니까 네. 기대했던 그런 어드밴티지만큼이나 예를 들어서 냉각 사이클이나 이런 문제에서 분명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어떤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사실은 제가 박사과정 내내 한 게 결국 분자를 냉각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렇죠. 다들 냉장고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분자를 냉장고를 이용해서 1차 냉각을 하고 그렇죠. 레이저를 이용해서 2차 냉각을 하는데 제가 박사과정 내내 했던 일이 이 2차 냉각, 레이저를 이용해서 분자를 냉각하자였어요. 여기서 하나, 이 시청자분들, 특히 학생분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특히 다들 레이저라면 뭔가 뜨거워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뭔가 레이저를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뭐 수천 도까지 올라가고 그런 건 쉽게 납득이 되는데 레이저로 어떻게 온도가 낮아지지? 그것도 어떻게 제로 켈빈까지 낮아지지? 이거를 항상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토막 강의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이게 낮아질 수 있다는 건지. 네. 레이저 냉각을 일단 한 줄 요약을 하자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도 똑같은 표현 쓰셨죠. 네. 맞아요. 제가 결국 온도가 높다는 건 원자 혹은 분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캐네디 에너지가 그만큼 높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열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그렇죠. 결국 등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냉각이라는 개념을 감속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원자의 속도를 이제 줄여보자.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원자같이 큰 바위가 저쪽에서 굴러올 때 계란을 열심히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은 하등 소용이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속담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 그렇죠. 네. 낙승물이 바위를 뚫는다. 네, 뭐 딱 이게 그거죠. 네, 딱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계란이 하나만 치면은 당연히 바위의 속도의 변화량이 거의 미미하지만 계란을 10만 번, 100만 번 때린다고 생각을 하면 계란 하나도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언젠간 저 바위가 멈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계란은 포톤인 거죠. 네, 빛입니다. 광자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게 레이저라는 게 결국 광자의 집합인데 광자 하나하나가 아주 작지만 그래도 운동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웨이브랭스를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계란이 바위에 부딪혀야 되잖아요. 근데 부딪히기 위해서는 이제 원자가 가진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에 딱 맞는 광자가 가야지만 부딪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AMO에서는 이 에너지 준위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맞추면 웨이브랭스를 쓸 수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맞추면 앵글, 저희가 이제 크로스 섹션을 정확하게 유효의 크로스 섹션을 만들기 위해서 앵글도 셀렉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근데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건데 실험적으로 구현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웠던 건가요? 일단 레이저의 주파수, 파장을 그만큼 정교하게 제어하는 기술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레이저가 선폭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파장이 레이저라고 한 단어로 얘기를 하지만 빨간색 레이저다 했을 때 빨간색에 사실은 많은 비슷비슷한 빨간색이 포함되어 있을 수, 그렇죠. 포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자를 냉각하는 레이저는 정말 선명한 하나의 색깔의 빨간색. 델타 펑션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거죠. 델타 펑션처럼 그렇죠. 파장 혹은 주파수가 그렇죠. 딱 정해져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 레이저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 델타 펑션 같은 파장이 흔들리지도 않아야 되죠. 딱 잘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그 두 기술이 있어야지만 레이저로 냉각을 할 수 말씀만 있어요. 들으면 거의 외계인 기술이네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만큼 기술이 성숙해진 거예요. 교수님 박사과정 하실 때는 이러한 기술, 백그라운드 기술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그렇지만 또 중요한 기술이라는 걸 알고 가셨나요? 몰랐죠. 학생 때는 거의 아는 게 없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실험을 해보니까 냉각이 이렇게 어렵고 그래서 이제 지금 강의를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레이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에너지를 뺏어서 강제로 좀 냉각을 시킬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온이 어마어마한 저온 수준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야 됩니까? 일단 레이저 냉각을 하면은 저희가 보통 밀리켈빈 이하로 내려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뜨겁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아주 뜨거워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밀리켈빈이라고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0K입니다. 거의 분자나 아톰들의 웬만한 바이브레이션을 멈추는 그 정도 시점까지 간 거죠. 네. 자,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수단을 쓰신 거죠.
네. 얘네들을 포획하기 위해서. 포획하는 거죠. 어떤 걸 쓰셨나요? 일단 처음에는 레이저 냉각을 해서 자기장이랑 잘 조합을 해서 자기 광포획이라고 해서 원자 혹은 분자를 뭐 몇만 마리 정도를 한꺼번에 일단 잡아둡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집단으로 여러 실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양자 컴퓨팅을 위해서는 하나하나 제어를 해야 돼요. 저희는 원자 하나 혹은 분자 하나를 큐비트로 쓰고 싶거든요. 그럼 개별 원자 혹은 분자를 포획하고 각각의 양자 상태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자나 분자 하나하나를 광집게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딱 핀셋으로 이렇게 쪽쪽쪽쪽 집어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광집게라 그래가지고 정말 무슨 젓가락으로 이렇게 뭔가 아주 콩알 하나를 집는 그런 걸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는 약간 아주 셀렉티브한 진공청소기랑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영역에만 딱 포획하게 만들려고.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원리가 레이저를 이렇게 저희가 렌즈를 이용을 해서 포커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초점에 원자 혹은 분자 혹은 사실은 뭐 바이러스라던가 그렇죠. 세포도 들러붙는 현상이 있습니다. 딱 그 초점에. 그럼 한 번 들러붙으면 레이저를 움직이면 얘가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집게로 집은 것 같다. 그래서 광집게라고 부르는 기술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레이저를 포커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원자나 분자를 가지고 하는 실험들은 이런 광집게를 요즘 레이저 기술 좋아져서 10,000개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병렬로도 할 수 있습니까? 네. 한 소스가 아니고 여러 소스에 갑자기 막 스캔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레이저를 하나의 레이저를 10,000갈래로 갈라서 10,000개의 광집게를 한꺼번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광집게 하나하나에 원자 혹은 분자를 하나하나 포획을 하면 그대로 이제 이론상 10,000큐비트짜리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좀 투디멘전한 어레이 만들기에는 정말 최적의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좀 말씀 되게 쉽게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같이 연구하는 분이 저희는 뭐 이런 단 원자는 아니고 싱글 나노 파리클을 이제 컨트롤하는 것 쪽으로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 필드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게 다시 수직 방향으로 위치 만들 때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요. 약간 브라우니한 모션 같기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큰 뭐 있어 수십 나노짜리 나노 파리클도 이렇게 어려운데 싱글 아이랑 싱글 몰레큘 이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컨트롤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이건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면 실험마다 약간 양상은 다른데요. 딱 정말 광집게 잡으면 하나만, 원자 하나만 딱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원자가 움직이는 양상도 사실 양자역학적으로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필요하다면 그 저희가 모션, 그러니까 움직임이죠. 모셔널 이제 자유도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또 냉각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이젠버그 언서티티 프린시플에 따르면 델타 X가 요 델타 X를 너무 이렇게 줄이면 델타 모멘텀도 그만큼 커질 텐데 어떻게 그걸 컨트롤하세요? 그래서 0은 안 돼요. 0은 안 되고 최소한으로 조금씩은 움직이고는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되고 하지만 그걸 최소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잘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10,000개 가까운 이런 정말 여러분 그냥도 아니고요. 싱글 아톰입니다. 단원자. 이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안 보이죠. 정말 뭐 있는지 없는지 정말 마법 같은 기술인데 이걸 이렇게 바둑판 형태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은 내가 다루는 게 단원자니까 단원자 사이의 거리도 원자 수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죠. 그렇게까지 가깝지 않았거든요. 그렇게까지 가깝지 않습니다. 그냥 원자들 사이의 거리는 저희가 보통 실험마다 다르지만 5 마이크로미터?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렇죠. 5,000 나노미터죠. 그렇죠. 5 마이크로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럼 그렇게 멀리 있는 원자는 솔직히 둘이 서로 얘기를 안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원자와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양자 컴퓨터에서 꼭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연산을 한다, 뭐 인탱글먼트, 얽힘을 사용할 때는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호작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메커니즘도 따로 존재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감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원래 학교에서 보통 배울 때는 보통 그냥 반델바스포스 같은 경우는 RS6, 그러니까 안에 육수성이 그러니까 장거리 상호작용하기에는 적절한 포스가 아닌데
최 교수님 팀, 그러니까 하버드에서도 이제 하셨고 여기서도 지금 계속 하시고 있는 거는 아래 3승으로 이걸 만드셨어요. 네, 어떻게 네. 그게 가능하셨던 거죠? 원자는 힘들어요. 원자는 힘든데 분자 같은 경우는 원자 2개가 붙어 있는 분자를 저는 쓰거든요. 그럼 얘는 하나의 막대기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는 반데르발스 포스가 아니라 쌍극자 상호작용을 그렇죠. 생각을 하실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자석 2개가 있을 때 뭐 N극, 제가 요 손가락 끝이 N극이라고 하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상호작용이 다른 그런 걸 이제 쌍극자 상호작용이라고 그렇죠. 부르는데 얘는 아래 3승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장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훨씬 더 롱 레인지로 상호작용을 늘릴 수 있다. 네. 그래서 한 2마이크로까지 가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레이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광 집계 기술하고도 참 정합성이 있는 게 광 집계를 아무리 정밀하게 다뤄도 얘네들의 그 포컬 레인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10나노, 20나노까지 줄여야 됩니다 하면 어려울 거예요. 네, 아마. 거의 불가능. 근데 이제 마이크로라 그러니까 이제는 가능한 영역이 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우연의 일치 같기도 합니다. 네, 사실 그런 실험 제약 조건, 우리가 광집계의 사이즈가 1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다 보니까 광집계와 광집계 사이의 거리도 기껏해야 1, 2마이크로미터가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고. 그것도 너무 어려워요, 네. 솔직히. 그렇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이런 걸 찾았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첨단 기술에 딱 적합한 케이스들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때 아무 다이폴이나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적합한 이 다이폴라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몰레큘을 찾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지푸라기 속에서 아무거나 잡아낼 수는 없잖아요. 네. 설계를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것. 일단 저는 분자가 있으면 분자를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로 일단 냉각을 한 다음에 광집계로 잡아서 실험을 하는데 사실 레이저로 냉각할 수 있는 분자 자체가 모든 분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레이저로 냉각할 수 있는 클래스의 분자들이 있는데 그 분자들 중에 대표적인 게 주기율표에서 2번째 줄, 그 알칼리토 금속이랑 불속 하나가 만난 분자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레이저로 냉각하기 쉬운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자들 중에서 근데 그런 분자들은 이게 주기율표의 2번째 줄,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2번째 줄이 만나다 보니까 다이폴 모멘트가 어느 정도 큰 편입니다. 서로 약간 다른 쪽에서 와서 합쳐지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런 분자를 고르면 어느 정도 큰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가진 분자가 돼서 실험을 할 수 지금 있어요.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만 이게 정말 어려운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아무 이 전기 쌍극자가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여기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냉각에도 이게 충분히 냉각 사이클을 충분히 얘네들이 워킹할 수 있는 그렇죠. 플랫폼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아주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몰레큘을 불러냈는데 막상 우리가 쓸 수 있는 냉장고는 여기 안 어울려. 네. 그럼 이건 실현이 불가능한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요 냉장고하고도 만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혹시 보는 분들 중에 대학원생들이 계실 분들을 생각해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지금 다이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행렬 역학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프랭크 코든 그 매트릭스 중에서 이걸 좀 최대한 다이아고널라이즈 시키는 네. 이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칼슘 플로라이드나 뭐 마그네슘 플로라이드를 쓰신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수학적으로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아마 얘네들의 결과적으로는 그 다이아고널라이즈 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매직 앵글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레이저로 냉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레이저를, 그러니까 포톤을 먹고 뱉고 하는 걸 그렇죠. 수십만 번 할 수 있는 분자여야 돼요. 근데 그런 분자가 어떤 분자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프랭크 콘던 팩터라는 게 그렇죠. 있는데 그게 결국 내가 원래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그렇죠. 갔을 때 얼마나 원래 상태로 떨어지는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분자 같은 경우 막 진동도 있고 회전도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원래 상태로 떨어지는가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대각화가 잘 돼 있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좀 이피셔시 올라가는 거죠. 예. 원래 안 상태로. 그러면 딴 데로 가면 그렇죠. 이제 레이저 그렇죠. 냉각 못 하니까요. 그럼 그런 분자를 어떻게 개념적으로 좀 찾기 쉽냐면 일단은 가장 바깥 궤도, 저희가 이제 궤도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오르비탈. 그때 가장 바깥 궤도에 전자가 하나만 있는 게 유리해요. 2개가 있으면은 궤도가 하나만 만일 들뜬 상태가 된다? 전자 구름이 많이 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놈만 있으면 얘가 들뜬 상태로 가도 전체 전자 구름이 이제 아이디얼한, 그러니까 이상적인 모양에서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놈만 있을 것. 그 다음에 이왕이면 제가 이제 원자 2개가 붙어 있는 분자를 쓰는데 그 하나의 전자가
한쪽, 이왕이면 그 알칼리토 금속 쪽에서 대부분 머물러 있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머물고 있던 전자가 그대로 여기 이 칼슘 원자 근방에서 들뜬 상태로 가면 대부분의 경우 다시 칼슘 원자 부근으로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지금 되게 쉽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마치 로켓 공학으로 비교한다 그러면 우리가 엄청나게 먼 천체에다가 로켓 쏘고 나서 다시 스타링크 쏘았던 그런 로켓처럼 착륙시키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아니, 말씀을 되게 쉽게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이 다이아고널라이즈 이피션시를 높여서 요걸 이렇게 만드는 이유 자체가 사실상 이걸 얘네들을 큐빗으로 쓰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큐빗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큐빗을 만들려면 요건이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크게 보면 일단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세 가지네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0하고 1을 정의를 그렇죠. 할 수 있어야 완전히 되죠. 바이너리 돼야 되죠. 네, 바이너리를 그렇죠. 정의를 그렇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1 상태, 그러니까 보통 1이 들뜬 상태니까 1 상태가 오래 살아야 돼요. 들뜬 상태가 그렇죠. 이제 보통 수명이 있는데 이게 수명이 길어야 저희가 좀 오래 써먹겠죠. 여기에서 약간 이제 지금 교수님이나 교수님 그룹에서 쓰셨던 요 방법에 어떤 어드밴티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수명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 네. 특히 구글이나 IBM에서 쓰는 초전도 방식이나 아니면 뭐 저는 아이오케에서 쓰는 이온 트랩 방식보다 좀 더 수명이 조금도 아니고 좀 꽤 많이 길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네, 꽤 많이 길어요. 사실 0이 여러 개가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또 사실은 저희가 뭐 시간이 길다라고 표현을 할 때 비교 대상이 있어야죠. 뭐에 비해서 길다라고 그렇죠. 언제나 이게 그렇죠. 비교가 필요한데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는 그 기준이 되는 게 오퍼레이션 타임. 그렇죠. 즉 어떤 연산을 한 번 할 때 걸리는 시간이 몇 초고 그거에 비해서 내 수명이 얼마만큼 긴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원자나 분자 쪽은 수명이 아주 길어요. 1초 진짜 세컨드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긴 수명인데요. 네. 근데 저희 지금 분자 같은 경우는 1초의 수명이 있는데 연산 한 번 하는데 1ms가 걸려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느리네요. 느려요. 그렇죠. 네, 느려요. 그래서 그러면 한 1000번,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간단하게 그렇죠. 계산하면 1000번 연산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초전도 큐비트 같은 경우는 완전 좀 반대의 케이스로 수명은 좀 일단 짧지만, 숫자는 짧아요. 그렇지만 오퍼레이션을 빨리 할 수 있는. 네, 오퍼레이션이 나노세컨드예요. 그렇죠. 수명이 뭐 1밀리는 안 되지만 뭐 몇십에서 몇백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해도 만일 연산을 10 나노세컨드로 할 수 있다. 그럼 또 레이쇼가 비슷해지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양자 컴퓨팅 시스템들이 있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오퍼레이션 시간 대비 수명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노멀라이즈 하면 거의 비슷비슷한 네. 그런 개념.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초 동안에 쓸 수 있는 타임 윈도우가 있는데, 우리가 1초에 만약에 10번만 한다. 그러니까 0.1초마다 연산을 한다고 10번 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만약에 이제 우리의 타임 윈도우가 1 마이크로세컨드인데, 나는 그것을 만약에 100 나노세컨드 단위로 할 수 있다면 똑같이 10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으냐, 기느냐, 아니면은 얼마나 이 연산을 빨리 할 수 있느냐, 요거는 단위를 보다도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서 카운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오퍼레이션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없을까요? 어차피 타임 윈도우는 이제 네. 길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또 그런 고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많이 들뜬 상태를 이용해서 좀 빨리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의 단위로 연산을 꽤 많이 이제 좀 좋아지겠는데, 그러면. 네, 그런 이제 방법이 있는데 분자 같은 경우는 만일 쌍극자 상호작용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사실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보낼까? 광집계의 약간 테크닉을 조금 응용을 해서 두 분자를 조금 잠시라도 더 가까이 보낼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광집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게 또뭐 광집계끼리의 인터페어런스 패턴 같은 것도 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굉장히 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이러한 성능을 개선하는데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연구비가 더 많이 필요하시겠군요. 좋은 레이저 장비가 네, 바다 필요할 입선이죠, 거라고. 연구비는.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최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언급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지금 최 교수님이 쓰시는 이런 중성 분자나 아니면 좀 더 크게 본다 그러면 이제 AMO 네. 기반의 양자 컴퓨터도 굉장히 좋은 또 대안이 되고 있지만 또 다른 쪽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뭐 구글이나 뭐 IBM이나 아이언키나 뭐 리게티나 요즘 나오는 이런 회사들은 또 약간 자신들만의 플랫폼들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아직은 좀 비유가 좀 춘추전국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뭔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여러 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최 교수님께서 만약 당장 창업을 하겠다. 아우, 네. 물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연 이러한 중성 AMO 기반으로 가는 양자 컴퓨터가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이런 플랫폼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좀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큐비트 개수. 그렇죠. 개수를 늘리는 거는 중성 원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초전도 큐비트에 비해서 쉬워요. 예, 100개나 뭐 1000개까지는 사실 비슷비슷해요. 초전도 큐비트나 원자나 비슷비슷한데 여기에서 10,000개, 10만 개로 간다고 했을 때는 중성 원자는 광집계 사이즈만 늘리면 그게 실험적으로 꽤 편하게 되는데 초전도 큐비트 같은 경우는 냉각기가 있고 전선이 필요하다 보니까 10,000개, 10만 개를 늘리는 게 중성 원자보다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더 연산이 다양합니다. 연산, 구현할 수 있는 연산의 종류가 많다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훨씬 더 다양한 게이트를 만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게이트가 에러 코렉션에도 응용이 될 수가 있죠. 오류 정정. 양자 컴퓨터에서 또 중요한 분야가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걸 측정하고 고치느냐인데 이게 중성 원자 같은 경우는 요즘 광집계를 이용하다 보니까 중간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원자를. 네, 연산하는 도중에 이게 원자들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인시추요? 네, 인시추. 대단한 기술입니다. 네, 인탱글먼트 얽힘을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는 바둑판 모양으로 원자를 나열해 놨으면 양자 얽힘은 가까운 애랑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앞뒤 좌우 해서 4개의 원자랑 인탱글먼트를 만들기가 쉬울 텐데 중간에 좀 컨피규레이션을 바꿔서 예를 들어 벌집 모양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제 3개로 바뀌겠죠. 그리고 또 뭐 삼각형 격자로 바꿨어요. 그럼 6명이랑 근데 그 시메트리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뭔가 앵귤러 모멘텀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 원자의 위치에 따른 앵귤러 모멘텀은 양자 컴퓨터에서는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치만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훨씬 더. 그야말로 니어스트 네이버들만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니어스트 네이버랑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원자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랑만 이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다양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왜 아직 스타트업이 안 나왔습니까? 이 기술?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나왔습니까? 네네네. 혹시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큐에라라는 회사라든가 하버드의 교수님이 이제 창업하신 지금 말씀하신 몰레큘 기반입니까? 아니요. 원자. 원자. 리드버그 예, 리드버그 원자요. 아직 분자 기반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분자는 없어요.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 아직은 좀 기초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이미 이쪽 분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만간 또 큰 사고를 치지 않을까 비즈니스에서도 혹시 그런 창업 계획도 있으신지?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까? 네, 아직은 학자. 네. 아직은 학자하고 싶다. 네. 아까 최 교수님께서 두 가지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도 다른 플랫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반도체를 또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책에서도 잠깐 요 비유를 쓰시긴 했는데 CPU하고 GPU 비교를 하셨잖아요. 네. 이런 초전도 기반으로도 걔네들도 어차피 이제 이런 어떤 서피스 코드에 적합하게끔 라티스 구조도 만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 전선을 일일이 따서 접근해야 되고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CPU 같은 느낌이에요. 네. 하나씩 비트 와이즈로 이걸 접근하는 느낌인데 지금 이제 AMO 기반으로 하신 것들은 좀 약간 병렬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한꺼번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IBM 꼭 이렇게 거칠게 비유를 하긴 합니다만은 IBM이 혹은 구글이 쓰고 있는 게 약간 CPU 같은 느낌이라면 지금 최 교수님 그룹에서 쓰시는 거는 약간 GPU 같은 느낌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병렬화 될 수 있는 알고리즘 처리할 때는 훨씬 더 어드밴티지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어떻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더 저희가 세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양자 컴퓨터의 GPU다. 일단은 CPU부터 제대로 만들고 아마 GPU로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예, 근데 확실히 일단 개수가 받쳐주고 그 다음에 레이저를 이용하면은 정말 블럭 단위로 저희가 막 만일 10,000개짜리가 있다. 그럼 100개씩 한꺼번에 저희가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게 그 GPU의 병렬 처리랑 좀 유사한 성질을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아주 좋은 어드밴티지가 된다고 보는 게 초전도 방식은 한번 만들면 빌트인 되고 나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컨피규레이션을 바꿀 수는 그런데 이제 요 AMO 기반으로 하는 건 토폴로지를 바꿀 수 있다는 아주 독특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게 그냥 토폴로지 바꾸는 것도 좋은 장점이 됩니다만 이걸 모듈화 시킬 수도 있어요. 이쪽 모듈, 저쪽 모듈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좀 더 큰 스케일에서 좀 집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일종의 유닛화 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또 하나 아까 잠깐 말씀하시지 않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롱 라이프 타임이 있으니까 네.
메모리 효과도 저희가 좀 어떻게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는 건 좋은데 근데 결국은 그 양자 컴퓨터가 뭐 수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중첩을 이용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결국 그 수많은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는 보통 저희가 풀고 싶은 문제는 고전 데이터잖아요. 그냥 일반 데이터. 그럼 일반 데이터를 양자 컴퓨터가 볼 수 있는 양자 데이터로 옮기는 과정이 약간 바틀렉이 될 텐데 그럼 어쨌든 옮겼어요. 그럼 양자 컴퓨터가 풀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엄청난 정보가 이 몇 개 안 되는 큐비트 안에 다 들어있을 텐데 이걸 다시 고전 데이터로 복구를 해서 저장을 하는 건 뭔가 낭비가 아닌가. 그렇죠. 예, 양자 메모리를 만들어서 그대로 양자 메모리로 저장하면 훨씬 유리할 텐데 라고 해서 양자 메모리 개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는 라이프 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에 좀 최근에 엔비디아가 GTC에서 젠순왕이 또 한 번 그 얘기를 했어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약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분이었는데 네. 올해 들어와서 기조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GTC에서 얘기한 게 NVQ 링크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QPU하고 GPU를 좀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약간 일종의 하이브리드화 시키는 개념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양자 우유 보정이나 아니면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하는 대부분의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지루한 작업은 전통적인 GPU에서 작업하고 정말 바틀렉이 될 만한 계산들은 이제 QPU에서 해라.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엔비디아가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GPU에서도 이 친구들이 쿠다라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일종의 좀 해자를 만들었었잖아요. 여기에서도 좀 슬슬 그 작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Q가 나왔어요. 혹시 써보셨습니까? 이건? 아니요, 저는 써보지 않았습니다. 요게 지금 약간 엔비디아 말에 따르면 이게 특정 플랫폼만 타겟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한 17개, 18개 되는 뭐 플랫폼을 다 자기네들이 커버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쪽 교수님 쪽 영역에서는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화 시키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좋은 접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일을 양자 컴퓨터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 이미 잘하는데 잘하는 대부분의 일은 사실 기존 컴퓨터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못 푸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못 푸는 어려운 계산만 양자 컴퓨터가 하고 기존 컴퓨터들이 잘 다루는 건 걔네들이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렇죠. 그게 하이브리드죠. 여기서도 지금 자꾸 이제 이 엔비디아가 또 뭐 쿠다-Q 같은 일종의 표준화 시키는 장벽을 한다고 했을 때 양자 컴퓨터 쪽에 있는 요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것도 엔비디아가 주도하게 놔두는 게 맞아? 네, 그쪽 관점에서.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 연구하시는 분들은 양자 컴퓨터는 잘 아세요. 그런데 고전 컴퓨터의 알고리즘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도 많으세요. 이건 마치 이제 하이 에너지 하시는 피직스 하시는 분들이 정작 얼스 에너지 수준은 잘 모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입니다. 네, 분야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는 어려운 문제를 풀게끔 그 전문가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뒤에서 사실 저희 뭐 예를 들어 최적화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도 뭐 파라미터 약간 바꾸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작업 중에서는 양자 컴퓨터랑 기존 컴퓨터가 왔다 갔다 서로 이제 탁구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반도체하고 양자를 동시에 좀 잘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이건 또 엔비디아가 작업을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뭐 되게 공은 저쪽 QPU에다가 많이 돌리고 양자 컴퓨터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기술의 린치핀은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 가장 돈 되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는 청바지를 팔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아마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내년 GTC는 아마 또 내년 3월에 또 개최될 GTC에서는 요 실물이 나올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실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구글이나 IBM이 얘기하는 양자 우위 이런 개념, 그건 좋은 개념인데 우리는 실제 문제를 좀 풀었습니다라는 쇼케이스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까 잠깐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고전 컴퓨터가 풀기가 어려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양자 컴퓨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컴퓨테이셔널리티.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되냐 안 되냐. 특히 고전 컴퓨터로는 거의 불가 뭐 예를 들어서 뭐 NP 문제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양자 컴퓨터가 이거는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보실 만한 좀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쉬운 분야는 암호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양자 컴퓨터가 뭐 중첩이랑 얽힘을 이용해서 뭐 계산을 하는데 그런 걸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을 양자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알고리즘 연구는 사실 실체 양자 컴퓨터가 없어도 머리 좋으신 분들은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벌써 80년대, 90년대에 그렇죠. 알고리즘 몇 개가 나왔는데 유명한 게 쇼어 알고리즘이 그렇죠. 있습니다. 피터 쇼어가 만든. 네. 이게 결국 쇼어 알고리즘이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 푸리에 트랜스폼을 양자역학적으로 하는 거랑 연관이 있는데 맞습니다. 좀 더 와닿는 계산으로 보자면 소인수 분해를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소인수 분해가 숫자를 쪼개는 거잖아요. 15는 그렇죠. 3 곱하기 그렇죠. 5 이렇게 쪼개는 건데 이게 곱하기는 정말 쉬운 계산이에요. 요즘 컴퓨터들 아무리 큰 숫자 2개 줘도 순식간에 계산을 하는데 소인수 분해는 수학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계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는 쉽고 그렇죠. 쪼개는 건 어렵다. 그렇죠. 이걸 이용한 게 암호죠. 그렇죠. 암호는 만드는 사람은 쉬우면 좋고 쪼개는 사람은 어려우면 그렇죠.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소인수 분해 기반 암호가 있는데 만일 양자 컴퓨터가 소인수 분해를 잘하면 암호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대표적으로 RSA 2048 같은 암호 시스템.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뭐 ECDSA 같은 뭐 이런 타원 곡선 기반 네. 암호 시스템 같은 것들은 이게 기가 막히게 딱 하필이면 소인수 분해. 그 중에서도 약간 좀 갇혀져 있는 군체 내 군 네. 안에서 좀 이게 타원 곡선 안에서 소인수 분해를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쇼도 만든 쇼 자체도 본인도 이게 이렇게 어떤 하드웨어에서 구현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뭐 일종의 약간 SF 소설 쓰는 그렇죠. 그 약간 사람 이렇게. 인터뷰를 좀 읽은 적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정말 빠른 시점 내로 구현될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진짜 현실적인 약간 암호화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실존의 위기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뭐 본문에도 쓰셨습니다만 창과 방패의 대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정리하십니까? 워낙에 좀 이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 암호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죠. 상황인데. 특히 조금 더 속된 말로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그렇죠. 많이 아주 하시죠.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미국의 국가기관이죠. 니스트, 표준을 정하는 니스트라는 기관에서는 2035년,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암호 체계를 양자 컴퓨터에 대응할 수 있는 암호 체계로 바꿀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양자 내성 암호 네, 개념으로. 그렇죠. 뭐 양자 암호도 있고 양자 내성 암호도 있지만 양자 암호, 정말 양자역학적으로 암호를 만드는 건 좀 진입 장벽이 높죠. 그렇죠. 네, 하드웨어를 싹 갈아엎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10년 안에 좀 힘드니까 양자 내성 암호, 양자 컴퓨터도 못 푸는 문제로 암호를 만들어라라는 걸 권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10년 후를 내다볼 거면 수학을 전공해라. 차라리. 네. 그중에서도 정수론을 해라.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쪽은 그야말로 거긴 난제를 발견하면 그게 하나하나가 다 금광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10년 후쯤 되면 그러면 이제 좀 약간 과감하게 예측하신 분들은 10년 후쯤 되면 비트코인은 이제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구글이나 네, 네. IBM이 보이고 있는 이런 스케일업 추세를 쭉 따라가 보면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 큐빗이 뭐 수천 개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논리 큐빗이 이제 한두 개 정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걔네들의 로드맵을 따라오면은 2030년대 중반쯤 되면 적어도 논리 큐빗이 한 100개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오류율이 한 0.1% 정도라 그러면은 가능할 수도? 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의 어떤 이 라이프 타임 동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비트코인을 제가 하도 비트코인 질문을 많이 받아서 배우셨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보니까 비트코인을 구성하는 암호 체계가 크게 두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트랜잭션, 그렇죠. 계좌를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계좌를 관리하는 암호 체계가 있고 하나는 정말 블록체인을 이제 생성하고 관리하는 암호 체계가 있는데 트랜잭션, 그러니까 거래를 관리하는 암호 체계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가장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관리하는 암호는 얘는 사실은 양자 내성 암호에 가깝습니다. 양자 알고리즘은 있습니다. 있는데 빨라요. 빠른데 기존 컴퓨터보다 뭐 몇 배 빠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기존 컴퓨터로 뭐 수백만 년 걸린다라고 했을 때 몇 배 빨라 봐야 여전히 수백만 년이라서 요 블록체인 부분은 아직은 좀 안전하다. 지금 혹시 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잠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워낙 또 양자 컴퓨터 분야가 이런 암호, 뭐 복호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또 새로운 암호 이런 개념으로도 뻗어나가고 있지만 또 하나가 잠깐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던 최적화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이 리얼 월드하고 좀 연관이 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책에서도 언급하셨던 뭐 물류 최적화랄지, 뭐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랄지. 우리나라의 일부 기관도 어느 기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미 이걸 도입해서 쓰는 기관도 있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최적화 문제를 풀면 있어서 양자 컴퓨터만이 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는 무엇일까요? 최적화 문제가 결국 수만
많은 조합 중에서 누가 가장 에피션트한가를 찾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하나하나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은 그 여러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중첩이랑 얽힘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훨씬 빠르게 답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서 또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약간 니치 마켓이라고 하면 약간 좀 과소평가하긴 한데 여기를 노리고 들어온 데가 D-Wave인 것 같아요. 네. 얘네들은 양자 컴퓨터 코스프레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Wave가 정말 초기에는 이제 많은 이제 공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 저거는 양자 컴퓨터가 아니고. 컴퓨터 언어는 양자 컴퓨터로 봐야 돼?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요즘은 오히려 양자 컴퓨터의 한 분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좀 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면서 범용 양자 컴퓨터, 모든 계산을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그리고 그렇죠. 특수 목적 양자 컴퓨터가 이제 딱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D-Wave는 이 특수 목적 양자 컴퓨터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퀀텀 어닐러를 최적화 문제를 아주 잘 푸는 요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양자 컴퓨터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래서 D-Wave가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만 D-Wave도 사실 이제 업력이 꽤 됐어요. 네. 그리고 거의 한 20년 이상 됐고,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꽤 많은 기관들이 구매를 했어요. 네. 특히 이제는 맨 처음에는 주로 정부 기관들이 구매를 많이 하다가 연구소나 최근에는 좀 사기업들 예를 들어서 도요다나 네, 맞아요. 구글이나 애플이나 애플은 왜 쓰나 봤더니 걔네들이 무슨 얼로이를 만드는데 최적화를 이걸 쓰더라고요. 금속 얼로이를 만드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특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좀 이쪽 분야 전공하시려는 학생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것은 최적화를 하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해밀토니안이 정의돼야 됩니다. 그렇죠. 해밀토니안이 반드시 다 정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해밀토니안이 정의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범용 양자 컴퓨터로 저희가 알듯이 저희가 그냥 기존 컴퓨터로 알고리즘 짜듯이 알고리즘 짜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 이제 D-Wave가 풀기 어려운 그런 거죠. 경우에는 글로벌 미니멈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장을 못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푼다는 게 미니멈을 찾는 게 문제를 푸는 것이냐라는 것도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엔지니어링의 영역입니다. 물리학자나 수학자들은 그래도 역시 우리는 그라운드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거는 로컬 미니멈은 만족 못해. 이런 것들은 좀 사이언티스트인 것 같고 저 같은 엔지니어들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비용이 이만큼 줄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타협을 할 수 있는 지점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좀 이러한 어떤 최적화 문제를 푼 데 있어서 어떤 문제를 풀면 사람들이 좀 여기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문제는 딱 뭔가 이렇게 하나 떠오르는 게 딱 있죠. 그렇죠. 금융입니다. 금융 포트폴리오. 금융. 저의 이 소중한 자산을 교수님 직접 쓰십니까? 혹시 양자 컴퓨터 이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감으로 하십니까? 네. 포트폴리오라는 게 없어요. 너무 슬픈데. 창업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정해진 예산을 어떻게 그렇죠. 최적화를 해야 이익은 최대화하고 리스크는 해지할까? 이건 국가적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국방에도 써야 되고 복지에도 그렇죠. 써야 되고 교육에도 써야 되고 R&D에도 써야 되고 그런데 여기를 쓰면 저기가 또 여기를 쓰면 또 저기가 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거 정부에서 만약에 이거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내렸을 때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입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최적화 문제라는 게 결국 파라미터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많이 바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것보다는 파라미터 세팅을 공정하게 어떻게 하는지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오늘 어쩌다 보니 저는 원래 좀 신비한 잡기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전문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한 거. 제가 너무 재밌어서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는 좀 정책 제안이나 교육 쪽에 대해서도 좀 한번 얘기를 한번 저희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런 양자 역학도 그렇고 양자 컴퓨터 분야도 그렇고 기술은 이렇게 빨라지는데 우리 여전히 100년 전에 양자 역학을 배우고 있다. 여기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들이 좀 쌓이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커리큘럼을 좀 속된 말로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혹은 이렇게 양자 컴퓨터 혹은 이제 양자 컴퓨터 방향으로 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한번 레노베이션 되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교육은 이게 지금 첨단 산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과학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 이제 사정상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과학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커버해야 대학과 대학원에 거쳐서 커버해야 될 양이 양쪽에서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학생들도 과외받는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학교 와서 진짜 과외받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 수많은 이 엄청난 양의 지식을 한꺼번에 커버를 하려면 결국 기존의 교과 과정으로는 힘듭니다. 어떻게든 바꾸긴 해야 돼요. 학부 때 양자 컴퓨터 과정이 설치된 학교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있죠. 있습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여기. 네, 성균관대입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네. 제가 제 입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일종의 플립드 러닝이거든요. 네. 원래는 정석적으로 하면은 기초부터 쭉쭉 쌓고 뭐 물리로 따지면 이제 고전역학 배우고 수리물리학 배우고 그렇죠. 양자역학 배우고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양자 컴퓨터로 바로 드립구를 만들자. 네. 그런 다음에 이걸 이해하려면 이게 필요해. 이거 이해하려면 이게 필요해. 네. 다 좋은데 학생들의 학업이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막 고전역학 배우고 전자기학 배우고 양자역학을 배우면 학생들이 일단 뭐 고등학교 때 하던 버릇이 있으니까 공부를 쭉쭉 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지? 그래서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자신의 주식 포트폴리오로 옵티마이징하는 거 써봐라 라고 네. 자기가 돈이 걸리면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죠. 이거 뭐 반농 반진입니다만 네. 진짜로 뭔가 피부에 와닿는 케이스를 자기가 진짜 연구하고 있는 거하고 맞닿게 성대에는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양자학은 약간 권리가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칩을 설계하는 마이칩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5나노, 3나노 공정 필요 없습니다. 뭐 28나노 공정, 뭐 40나노 공정 이 정도 공정만 있어도 어느 정도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칩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스마트팜을 만들고 싶어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뭐 FPGA 칩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좋은 기술, 첨단 기술 다 좋은데 이게 그냥 교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이 커리어 혹은 라이프하고 연계가 되면은 알아서들 잘하더라고요. 네. 양자 컴퓨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양자 컴퓨터도 만일 학생들이 일단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한번 이게 다들 들어는 봤고 관심은 있어요. 그래서 나 양자 컴퓨터 좀 관심이 있는데 뭐부터 공부해야 되지? 했는데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라 그러면 생기던 의욕도 떨어져요. 저는 항상 학생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이름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이고 너희는 어쨌든 PD 연습을 죽도록 해야 돼. 네, 어차피 푸는 건 미분이고 그렇죠. 결국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흥미가 다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학생들이 오히려 어린 시절에 약간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써보고 이게 이런 게 되네라는 거를 한번 피부로 느끼면 그때 호기심이 생기고 그럼 이게 왜 그러지 하면서 거꾸로 이제 기초로 내려오는 게 저는 사실 동기부여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정부 지금 최근 정부가 국정과제로 밀고 있는 게 이 소버린 AI 들어보셨죠? 네. 뭐 AI에서도 주권이 필요하다, 기술 주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AI 모델도 뭐 한국으로 만들고 AI 데이터셋, 뭐 훈련용 데이터셋도 한국에서 만들고 뭐 칩도 한국에서 만들고. 이런 개념을 양자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소버린 퀀텀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양자 플래그십 사업이란 걸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양자 기술을 우리나라 주도적으로 좀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 해서 이제 7년, 8년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그 사업에 일단 핵심적인 몇 개 이제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술로 7년 뒤에는 1000큐비트짜리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중성원자랑 이게 탑다운이다 보니까. 물리큐빗인가요? 논리큐빗인가요? 물리인 것 같아요. 물리큐빗이긴 한데. 그러셨죠? 네. 근데 일단 탑다운이다 보니까 아예 시스템도 정했어요. 초전도 큐비트, 중성원자. 근데 이제 중성원자는 물리큐비트 1000큐비트로 이제 파이널라이즈가 됐고 목표가 초전도 큐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래는 1000큐비트 물리큐비트로 시작을 했다가 그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해서 논리 큐비트 쪽으로 목표가 좀 수정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한 맞습니다. 100개인가요? 맞습니다. 하여튼 네, 그 정도로 수정이 됐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 기술로 양자 컴퓨터를 풀세트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게 약간 우리나라 독자적인 소버린 퀀텀에 비슷한 개념이다. 네. 퀀텀 시뮬레이터도 아예 그 한국판 뭐 K 퀀텀 시뮬레이터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 K 퀀텀 시뮬레이터라고 했을 때 어느 부분이 뭐 다른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종의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 건 맞고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너무나도 파급력이 큰 기술이 될 거라서.
그럴 때 만일 양자 컴퓨터 있는 나라 없는 나라의 격차가 커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외국 이제 기술에만 의존한다면 중속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AI는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너무 투자 광풍이 불고 막 수천억 달러 얘기나 심지어는 조 달러 얘기 나오고 막 이래서 이제는 무서워요. 한국에서 뭐 수십조 수백조 한다 이게 굉장히 좀 되게 약해 보이는데 양자는 아직은 좀 윈도우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윈도우는 열려 있는데 사실 투자 규모는 사실 또 비슷한 차이가 납니다. 네. 아쉬운 수준. 네. 하지만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죠. 사실 저희가 지금 최 교수님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나눌 수 있는 지금 주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최 교수님이 워낙 바쁘신 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몇 가지가 없는데 최근 이제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양자 컴퓨터도 중요한데 또 AI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QC for AI 혹은 AI for QC 이런 이제 그렇죠. 인터랙션들이 점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양자 컴퓨터가 범용 문제를 풀긴 하지만 아까 잠깐 우리 최적화할 때 얘기 나왔던 거지만 예를 들어서 뭐 특히 LMM 같은 딥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산을 해야 되는 좀 거대한 행렬 연산이죠. 선형대수 연산의 양자 컴퓨터가 딱히 강점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비판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지금 기존의 방식이 너무나도 이미 잘 풀고 있어서 양자 컴퓨터가 선형 이제 문제에는 뭐 불아직 두각을 나타낼까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양자 컴퓨터가 사실 선형 문제도 잘 풉니다. 잘 풀기는 좀 해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워낙 지금 기존 시스템도 잘 풀고 있으니까 그렇죠. 기존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의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은 아직 남아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이론상으로는 양자 컴퓨터가 훨씬 빠를 거라고 다들 예상은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아직은 양자 컴퓨터의 기술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술이 지금 성장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LMM도 엄청나게 빠르게 그렇죠. 성장하고 있고 그렇죠. 양자 컴퓨터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성장 속도로 봤을 때는 이쪽이 너무 또 잘 성장하고 있어서 LMM이 굳이 양자 컴퓨터로 해야 되나 싶긴 해요. 근데 언젠가 이제 계속 양쪽이 같이 성장을 하다 보면 제가 상상하기에는 양자 컴퓨터는 지금 극초기예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거의 아직은 막 저쪽 천장을 뚫을까지 그렇죠. 있는데 LMM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심스럽지만 지금 그래도 한 중반기까지는 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해요. 약간 이제 슬로우 다운 중인 것 같아요. 약간 그 한계들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지금보다 더 발전을 했을 때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려면 어느 정도는 크로싱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AI가 퀀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양자 컴퓨터를 한 대를 진짜 정말 물리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 양자 컴퓨터도 수많은 최적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게이지 어레인지먼트나 이런 네, 것들 네, 그렇죠. 칩 간에 뭐 예를 들어 그렇죠. 초전도 큐비트는 큐비트 간의 간격이 약간 그렇죠. 바뀌면 그렇죠. 뭐가 유리할까 뭐 이런 아까 것도 얘기했던 있고. 뭐 토폴로지 문제도 그렇고. 네, 네, 그렇죠. 배열을 이렇게 그렇죠. 바꾸면 더 그렇죠. 좋나?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지금은 특히 LMM 너무 좋으니까 그걸 AI 이용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좀 릴라이블 합니까? 여전히 여기서도 좀 약간 문제가 있나요? LMM의 보유한 뭐 할루시네이션 문제랄지 약간 좀 이상한 오답을 준다든지 막. 저는 사실 많이 안 써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광집게 이제 재배열할 때 몇 번 써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저는 큰 문제는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아직은 포텐셜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이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결과적으로 이 두 어떻게 보면 좀 이머징 테크놀로지들이 계속 오버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상호작용을 통하면서 새로운 것들도 많이 튀어나올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I for Quantum, Quantum for AI.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아마 내년에 아마 좀 여러 신사업들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정부에 계시는 분들의 좀 제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지금은 일단 정부의 예산 자체가 AI가 이만큼이고 퀀텀이 이만큼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냥 규모만 그렇죠. 보면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네. 워낙 AI 쪽에 네. 인프라 그렇죠. 투자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퀀텀 AI 쪽에 이제 새로 이렇게 프로젝트가 나온다면 그 연구자 분들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연구 생태계를 고려해야 된다. 예. 워낙 분위기가 다르고 완전 AI는 공대 출신 분들이 많으시고 공대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저희가 워낙에 뭐 이제 그런 스타일들이어가지고. 네, 좀 더 큰 사업에 익숙하시고 조금 그렇죠. 더 어떻게 표현할까요? 공격적이라고 표현할까요? 왜냐면 이제 이 프론트 라인에서 바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좀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그게 익숙하신 아하, 거죠. 예. 네네. 근데 이제 퀀텀 컴퓨팅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학작품인 분들이 많으셔요. 순수하시죠. 예. 좀 순수하시죠. 그래서 그 밸런스를 이렇게
물론 이제 학자들끼리도 조율을 해야 되지만 정부에서도 그걸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좀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제 그 점을 캐치하셨을 거라 봅니다. 이제 시험 관계상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최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잘 찾기가 어렵지만 세계적으로도 좀 찾기가 어려운 양자 컴퓨터 개발하시는 여성 과학자세요. 네. 사실 요새 뭐 과학자를 남성, 여성 구분하는 건 되게 시대착오적 일인데 저희 학교도 그렇고 저희 과도 그렇고 좀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여성 교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능 있는 여성 좀 학생, 여학생들, 특히 대학원생들이 약간 좀 디스커리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저런 패컬티 멤버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까? 보면 다 남자들이 지배하는 그런 패컬티인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최 교수님처럼 좀 이렇게 프로미넌트 하신 분들이 뭔가 리더십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지금 포텐셜 앞으로 학자가 될 사람들, 엔지니어가 될 특히 우리 여학생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학생들이 어쩌면은 그게 사실 근데 이거는 결국 개인의 선택이기는 해요. 개인이 이제 선택을 할 때 이게 교수라는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엔지니어링 쪽이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사실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꼭 이렇게 평탄하진 않거든요. 저희도 이게 가시광 이 레인보우 레이저 깔아야 될까요? 근데 이게 원래 다들 그래요. 이게 남자 여자 상관없이 교수가 되는 길이 좀 험난한 편입니다. 그렇죠. 좀 늦게 되잖아요. 다들 그렇죠. 포닥 좀 하시고 그렇죠. 교수는 TO가 날 때 있고 안 날 때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무식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교수가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냥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기다리다 보니 자리가 났어 다행이다 들어온 케이스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기회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기회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다른 데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레 겁먹고 나는 저건 힘들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다른 길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전혀 교수라는 직업이 사실 저는 이제 워킹맘으로서 사실 애 키우기가 나쁘지 않은 직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일의 절대량은 많아요. 그래서 제 수면 시간은 좀 부족한 편이지만 근데 자유도가 있어요. 플렉서빌리티. 네, 플렉서빌리티가 있고 이게 사실 애 키워보니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애가 갑자기 아프다고 전화가 왔을 때 수도 없이 아프죠, 어렸을 때. 수도 없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수업 시간만 아니면 일단 갈 수 있어요. 일단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작은 일인데 엄청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육아라던가 출산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육아는 사실 남자 여자 많이 하세요. 저희가 아는 남자 교수님들도 분들도 육아 적극적으로 그렇죠. 하시고 그렇죠. 예, 남자 박사님도 육아휴직 쓰시고 하시는데 그럴 때 이공계라는 이 필드 자체가 어느 정도 9 to 5를 꼭 지켜야 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일이 있을 때 그 일만 다 하면 약간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직업군입니다. 이공계라는 기업 자체가. 연구소도 그렇고 연구소도 어느 정도 플렉서빌리티가 잠깐 이렇게 휴가 쓰고 나가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 너무 이렇게 막 밤새서 실험한다라는 이미지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예,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뭐 학생분들 특히 이제 대학에 진학하거나 이쪽 분야로 오시고 싶은 이런 좀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 커리어를 좀 쌓아가면서 이미 지금 잠깐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게 과학이라는 것은 정답을 찾아가지만 엄청나게 많은 좌절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실패가 연속이고 실험 100번 하면 99번 망하잖아요.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용기가 꺾이지 않으면서 이 길에서 우리가 계속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 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실험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산만 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면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일단 알고 계시면 훨씬 마음이 편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했을 때 계속 안 된다 했을 때는 약간 한 바퀴 뛰고 오시는 게 차라리 좋아요. 계속 했는데 계속 잘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더 이상하지 않나요? 무섭지 않나요? 그럼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쭉 하시면 되고. 네. 이게 너무 안 된다는 사실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문제인가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원래 안 되는 거고, 계속 했을 때 안 됐을 때는 잠깐 리프레시를 하시면서 조금 힘을 얻고 다시 뛰시면 언젠간 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러닝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장시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 특히 다른 채널에서는 보실 수 없는 정말 이 연구의 정말 이 리얼한 상황까지 오늘 정말 많은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바쁘신데, 또 워킹맘으로서 또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엔 또 더 좋은 책을,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나요? 다음엔 또 좋은 책을 써주시고 또 앞으로도 훌륭한 연구 많이 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